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영국에서 최악의 연쇄 살인마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특별 경찰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안심시키고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자신의 집안에 유기한 존 크리스티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43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검은 고양이는 미스터리 소설의 선구자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아내와 반려묘 플루토를 키우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점차 파멸해가는 과정을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해 나가죠.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이었지만 폭력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충동에 사로잡혀 아내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남자는 시신을 벽 속에 감추며 완벽 범죄를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처럼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죄책감과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작품 속 벽 안에 숨겨진 시신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이후 현실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된다는 겁니다. 최근 홋카이도 한 주점에서 발생한 벽 안의 시신 사건을 소개해 드렸을 때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소설 검은 고양이가 생각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유사 사건 중 검은 고양이 실사판이라고 불리며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언급된 사건은 오늘의 주제인 1950년대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존 크리스티 연쇄 살인 사건이죠. 소설 속 주인공처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벽 안에 유기했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아내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최소 8명을 살해한 후 집벽, 정원, 마루 밑 등 집안 곳곳에 유기했다는 것이죠. 존 크리스티는 1899년 4월 8일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의 산업도시 헬리팩스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헬리팩스는 방직 공장과 카페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공장 굴뚝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빽빽한 테라스형 주택들이 늘어선 전형적인 산업 지역이었죠. 지역 내에서 카페 디자이너로 일하던 아버지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하고 과묵한 타입이었는데요. 자녀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도 매로 다스리며 집안에서는 늘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습니다. 어린 존은 아버지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한 채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어머니와 누나들은 그런 존을 과잉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존이 10살이 됐을 무렵 할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섭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시신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며 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시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를 무척 안심시켰다. 아무리 무서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살아생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지 않은가. 그 감정이 살해라는 공포든 절절한 사랑이든 죽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 존은 11살에 장학금을 받아 헬리팩스 세컨더리 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수학 과목을 특히 잘했고 역사와 목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훗날 진행된 정신감적 기록에 따르면 존의 IQ는 128로 평균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탁월했던 존은 교회 성가대와 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하며 교내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하지만 학업 성취와는 달리 또래들 사이에서는 늘 외톨이로 기억됐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빵점이었어요. 조용하고 고립적인 이미지에 늘 어딘가 겉도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또래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다 보니 학년이 올라가도 늘 혼자 지내는 아이,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로 기억됐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여전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또래 관계에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외톨이였던 존은 14살 무렵 첫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시도가 실패로 끝난 직후 아이들 사이에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소문이 들면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기능 문제는 평생토록 지속되었죠. 1913년 4월 22일 만 14세가 된 존은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의무교육은 14세까지였고 노동자 계층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 과정을 마치면 바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보조 영사 기사로 약 3년간 근무한 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6년 9월 영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로 파병돼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머스터드 가스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한 달가량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존은 훗날 이 가스 공격으로 3년 반 동안 언어 장애를 겪었으며 시력이 크게 저하됐고 영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학자 루도빅 케네디는 존이 큰 소리로 발성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가스의 영향이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죠. 일부 연구자들은 주변의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일부러 부상 정도를 과장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스에 노출됐던 것은 사실이며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후유증을 남긴 것은 사실으로 보이죠. 군복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21세의 존은 1920년 5월 10일 한 살 어린 브래드퍼드 출신의 여성 에델 심슨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에 평범하고 행복한 젊은 부부처럼 보였지만 균열은 결혼 초기부터 존재했죠. 존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성기능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아내 대신 매춘부를 찾아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존의 반복되는 범죄 행각이었죠. 존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팩스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현금성 우편환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진 수사 결과 총 2차례에 걸친 절도 행위가 드러나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맨체스터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출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기와 폭행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며 보증명령과 함께 12개월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죠. 결혼 생활이 시작된과 동시에 전과 기록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출소 이후에도 전증 부상 후유증을 핑계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악화되던 부부관계는 에델이 임신을 하면서 잠시 나아진 듯 보였으나 얼마 못 가 아이가 유산되면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델은 무직인 남편 대신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죠. 존은 1923년 런던으로 이주한 뒤에도 변변한 일자리 없이 군인 연금에 의존해 살면서 절도와 사기 등의 범죄를 일으키며 이후 10년 가까이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1924년에는 두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러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런던 원즈워스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929년에는 함께 살고 있던 동료의 머리를 방망이로 내려쳐 6개월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죠. 1933년에는 자동차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존이 출소와 재수감을 반복하는 사이 요크셔에 남겨진 에델은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갔죠. 결혼 생활은 형식상 서류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부부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그러다 1934년 1월 사기 혐의로 수감됐던 존이 출소하자 에델은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존이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런던 노팅힐에 새 집을 얻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지금이야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1930년대 당시만 해도 노팅힐은 런던의 대표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빈곤층과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노후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존과 에델이 사는 집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요. 1870년대 투기성 건축 붐 속에서 지어진 3층짜리 벽돌 연립주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날림으로 지어진 탓에 구조가 허술하고 관리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는 침실과 거실로 나눠져 있고 간이 주방이 딸려 있으며 욕실이나 화장실은 없었죠. 입주자들은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꼭대기층은 거실이나 주방도 없이 방 2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는데요. 존과 에델은 가장 값이 싼 꼭대기층에서 살다가 1938년 12월 방세를 올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갓 20살에 결혼해 30대 후반이 된 에델은 남편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정착해주길 바랐죠. 실제로 존은 에델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코모도 극장에서 3년간 책임자로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점잖은 얼굴 뒤편에 감춰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죠. 부부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풀기 위해 늘 매춘부를 찾아다녔거든요. 존은 서로 존중하고 감정을 주고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부담이 덜한 이를테면 돈을 주고 사는 성매매 서비스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불륜관계를 더 선호했다. 아내와는 되지 않던 게 외간 여자와는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존은 1939년 여름 영국 정부가 시행한 특별 경찰 제도에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젊은 남성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 도시의 치안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업무를 대행해줄 사람을 뽑게 된 것인데요.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인원을 빨리 뽑는 것이었기에 지원자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배경을 꼼꼼히 조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전과가 있었던 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특별 경찰로 선발될 수 있었죠. 1939년 9월 1일 존은 헤로로드 경찰서에 배치돼 특별 경찰로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경찰과 동일한 짙은 남색 제복에 단정한 모자를 착용했고 가슴에는 배지와 번호표를 달았으며 야간 순찰 시에는 지휘봉과 손전등을 휴대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일반 경찰과 구분되지 않았죠. 특별경찰이 된 직후 존은 글래디스 존스라는 여성과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글래디스는 경찰 제복을 입고 런던 거리를 순찰하는 존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죠. 두 사람의 관계는 1943년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전쟁에 참전했다가 집에 돌아온 글래디스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존을 폭행하면서 강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와 헤어진 직후 존의 살인이 시작되었죠. 이 일이 살인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헤어진 직후이긴 합니다. 사실 범행 동기나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는 없기에 짐작할 뿐인데 존이 어떤 마음으로 살인을 결심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발언이 남아있긴 하죠. 10계명 중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가 나를 매료시켰다. 언젠가 반드시 어기고야 말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가 찾아왔을 뿐이다. 존이 처음 살해했다고 인정한 피해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21세 여성 루스 피어스트였습니다. 피어스트는 생계를 위해 노팅힐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는데요. 1943년 8월 24일 존은 아내 에델이 친척 집을 방문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스낵바에서 만난 피어스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이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죠. 시신은 집안 거실 바닥 밑에 숨겼다가 다음날 저녁 뒷마당에 파묻었고요. 보통 첫 번째 살인이면 뭐가 많아야 하는데 진짜 이게 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살인마가 되기로 결심한 듯 원래 하던 일인 듯 태연하게 살인을 하고 뒤처리까지 다 했죠. 두 번째 살인은 약 1년 뒤인 1944년 10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존은 액턴의 한 라디오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동료였던 뮤리엘 아멜리아 이디라는 여성이 기관지염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병을 고칠 특별한 비법이 있다며 집으로 데려왔죠. 뮤리엘을 데려온 존은 책상 위에 작은 병 하나를 올려놓고 그 위에 고무 호스를 꽂아 눈을 감고 입으로 들이마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병 안에는 프라이어스 발삼이라는 향이 강한 액체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는 가스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죠. 뮤리엘 이디가 숨을 들이마시는 사이 존은 몰래 가스관에 연결된 또 다른 고무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습니다. 1940년대 영국의 가정용 석탄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잘못 흡입했다가 기절하는 사례가 속출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스를 흡입한 뮤리엘 이디 역시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존은 기절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은 1년 전 살해한 피어스트 옆에 함께 묻었죠. 이로써 릴링턴 플레이스의 작은 연립주택에는 두 구의 시신이 묻혔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존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고요. 성실하게 직장을 오가며 다정하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틈틈이 제복을 입고 거리를 순찰하며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를 단단히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멈추거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들키지 않은 것 뿐이었죠. 그러다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1948년 4월 5일 25세 웨일스 출신 청년 티머스 에번스와 20세 베릴 에번스 부부가 릴링턴 플레이스 꼭대기층에 입주했습니다. 부부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 같은 해 10월 딸 제럴딘이 태어난 후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런데 1949년 11월 30일 티머시가 돌연 경찰서에 찾아와 아내가 약을 과다 복용해서 사망했으며 시신을 집 밖 배수구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베릴 에번스의 시신은 배수구가 아닌 건물 뒤편 야외 세탁실에서 발견됐죠. 그것도 베릴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막 돌을 넘긴 딸 제럴딘과 임신 16주 차로 추정되는 태아의 시신과 함께 담요에 둘둘 말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모녀 모두 교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베릴의 얼굴에는 사망 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티머시는 아내가 원치 않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돼 고민을 하던 차에 아랫집에 사는 존이라는 남자가 낙태하는 비법을 안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시술 도중 무언가 잘못돼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신문 과정에서 말을 바꿔 자기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가 또다시 존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며 오락가락했죠. 결국 티머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50년 1월 11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참석한 존은 티머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상세히 증언하며 티머시를 폭력 남편으로 몰아갔는데요. 꼭대기층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늘 돈 문제로 싸워댔고 한바탕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린 다음 날이면 젊은 새댁이 얼굴과 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품에는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딸이 안겨 있었죠. 저러다 뭐니 나지 싶던 차에 새댁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티머시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배심원단은 티머시를 유죄로 판결했고 결국 티머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1950년 3월 9일 펜턴빌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영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됩니다. 사실 경찰은 에번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베리가 제럴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릴링턴 플레이스 일대를 3차례나 수색했지만 존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죠. 존이 죽인 피해자들의 시신이 묻혀있던 정원은 길이 5m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베리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세탁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시신을 깊이 매장한 것도 아니어서 땅을 조금만 파헤쳐보면 금방 드러날 상황이었죠. 실제로 존은 경찰이 다녀간 직후 키우던 개가 정원에서 이 뒤에 두개골을 파내서 식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시점에서 정원에 묻힌 시신이 제대로 발굴되었다면 에번스는 처형되지 않았을 것이고 존의 범행 행각도 드러나 추가 피해자들 역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건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티모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속행하는 바람에 티모시는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짜 범인은 크리스티였음에도 티모시가 사형을 당했죠. 하지만 수사는 멈췄고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아내 에델도 존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1952년 12월 14일 아침 존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아내 에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12월 6일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무직으로 지내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아내가 집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채고 압박해오자 잠든 틈을 노려 살해한 것인데요. 시신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담요로 감싼 뒤 부엌 뒤쪽 벽 안에 밀어넣은 뒤 입구를 벽지로 덮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감췄습니다. 존은 아내의 부재를 숨기기 위해 이웃들에게는 에델이 친척 집에 놀러 갔다고 둘러댔죠. 아내를 찾는 친척들의 편지에는 에델이 아파서 직접 글을 쓸 수 없어 대신 답장을 쓴다고 설명했고요. 12월 17일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결혼 반지와 시계를 팔고 다음해 1월 8일에는 가구를 11파운드에 처분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의 옷과 장신구를 처분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꺼내 쓰면서 1953년 1월 19일부터 3월 6일 사이 3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죠. 그중 캐슬린 말로니는 거리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리타 넬슨은 벨파스트 출신으로 친언니를 만나기 위해 런던에 왔다가 존에게 살해됐죠. 사망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요. 마지막 한 명인 헥토리나 맥레너는 남자친구 알렉스 베이커와 함께 런던에서 지낼 집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존은 싼값에 릴링턴 플레이스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맥레넌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죠. 이후 맥레넌을 찾으러 찾아온 남자친구에게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행방을 찾는 척 연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3건의 살인에서 존은 앞서 뮤리엘 이디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가스 방법을 변형해 사용했습니다. 부엌 가스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두고 끝부분을 집게로 막아둔 뒤 피해자가 부엌 의자에 앉으면 집게를 풀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다 보니 릴링턴 플레이스 1층 집 벽 안과 정원에는 시신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쯤 하면 어떻게든 다른 곳에 옮기든가 해야 하는데 존은 영영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 자신의 집을 한 젊은 부부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자취를 감췄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방문했던 집주인은 젊은 부부를 발견하고는 노발대발하며 쫓아냈는데요. 집주인은 꼭대기층 세입자였던 베레스퍼드 브라운에게 1층을 사용하도록 했죠. 1층에 내려온 브라운은 라디오를 설치하기 위해 벽에 고정장치를 달던 중 부엌 뒤쪽에 몇 겹이나 더 빨라진 지저분한 벽지를 발견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캐슬린 말로니, 리타 넬슨, 헥토리나 맥레넌의 시신이 우르르 쏟아졌죠. 반쯤 썩은 세구의 시신 뒤편에는 아내 에델의 시신이 구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1953년 3월 24일 벽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런던 전역에는 존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존은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숙소를 빠져나와 런던 시내를 떠돌며 카페나 영화관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했죠. 하지만 일주일도 채 못 가 템스 강변 인근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순경에게 붙잡혔는데요. 수색 과정 중 존의 소지품에서 티머시의 구속기사 스크랩을 발견한 순경은 현재 런던을 떠들썩하게 만든 시체의 집 주인이 눈앞에 있는 50대 남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존은 벽 안에서 발견된 3명의 여성과 아내 살해만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색을 통해 정원에서 유골이 발견되자 이전의 범행 사실도 시인했죠. 경찰은 밝혀진 범행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요. 존이 피해 여성들의 채모를 일종의 기념품처럼 수집해 두고 있었는데 발견된 채모의 색, 양, 굵기 등을 비교해 볼 때 공식적으로 밝혀진 8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이지만 존은 아내 에델을 살해한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953년 6월 22일 티머시가 재판을 받았던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인은 존이 3월에 산토끼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심신 상실을 주장했지만 브릭스턴 교도소 의사 매드슨 박사는 존이 다소 히스테릭한 성격인 것은 맞지만 정신 이상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죠. 확보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배심원단은 85분간의 평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사형을 선고받은 존은 1953년 7월 15일 오전 9시 팬텀빌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존 크리스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과거 처형된 티머시의 재판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크리스티가 베릴 에번스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에번스가 억울하게 처형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언론들은 한 집에서 2명의 교살범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에번스와 존이 동시에 범인일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공식 재조사가 진행됐고 에번스는 1966년 사후 사면 판결을 받았죠. 사건의 여파는 계속돼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로 이어졌고 결국 1965년 영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었고요. 소설에 등장하는 벽안의 시신 사건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존 크리스티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